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박지연이었습니다.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의대 증원의 반발에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이어서 전국의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내기로 결정했네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기로 한 25일은 앞서 이탈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간 정부가 의견을 받는 그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다만 사직서를 내더라도 각자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다. 여기에는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어쨌든 이번 의료 대란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지금 좀 풀리고 있는 날씨처럼 이 의정 갈등의 실타래가 다음 주에는 제발 좀 풀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양정원 씨. 네, 오늘 따뜻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봄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오를 지나면서 곳곳 지방 방향 정체가 살펴집니다. 1번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남청주에서 잠깐 주춤했다가 천안 중심으로는 14km 이동이 버거우면서 가장 힘겹고요. 35번 중부선 남이 쪽으로도 청주 주변이 불편합니다. 서청주와 남이 사이로 7km 구간 밀리는데 진천 부근에는 사고까지 나서 후방 정체도 이어집니다. 15번 고속도로는 목포 방향으로 서해대교 건너기가 가장 답답한 가운데 반대 서울 쪽으로는 팔탄분기점 부근에서의 사고 여파 때문에 화성 휴게소부터 4km 정체고요. 강원권으로 향하는 길 60번 서울 양양선은 양양 쪽으로 덕소 3패와 남양주 요금소 사이로 가장 힘겹습니다. 50번 영동선은 강릉 쪽으로 서창과 군포에서 먼저 막힌 뒤 마성터널부터 양지터널 사이로는 10km 가깝게 답답하고요. 100번 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 성남과 송파 그리고 하남 일대 혼잡하고 반대 판교 방향으로는 남양주와 상일 사이 이동이 가장 불편합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이동하신다면 계양과 송내 사이로 7km 구간 버겁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는 노오지와 김포 또 소래터널과 송내 사이 이동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양정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오늘의 키워드 파묘입니다. 그 800만 넘겨봤다는 영화 파묘. 그렇습니다. 네네. 앵커님 파묘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예. 예. 저도 오컬트 영화에 자신이 없어서 아직은 못 봤는데요. 그 배우 김고은 씨의 무속인 연기가 일품이라는 평이 많아서 보러 가려고 합니다. 네. 파묘 그러니까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무덤을 파헤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파묘란 키워드로 어떤 뉴스들을 정리하셨어요? 네, 먼저 영화 파묘에서 등장인물들이 얼굴과 몸에 한자를 그린 장면을 두고 중국 누리꾼들이 비판을 제기하면서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서 짚어봤고요. 또 파묘 후 타국을 떠돌던 고려시대, 조선시대 묘지 5점이 최근 한꺼번에 돌아왔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유산 회복재단이 한국일보에 공개한 5점의 실물 면면을 전해드리겠고요. 또 마지막 파묘는 불편한 미술사입니다. 17세기 이후 좋은 품질의 갈색 물감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이 머미 브라운색을 만들기 위해 파묘를 했다고 해서 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영화 파묘를 보고 중국 누리꾼들이 뭘 문제 삼는다는 거죠? 예, 사회 관계망 서비스 X에 영화 파묘 속 등장인물들이 축경을 새긴 것을 비판하는 글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축경
축경이 뭐예요? 네, 축경은 잡귀나 잡신을 내쫓기 위해서 이 도교의 태을에게 올리는 독경문인데요. 예, 영화에서 배우 이도현 씨가 연기한 무당 봉길은요, 귀신이나 악귀를 퇴치하는 이 축경을 몸에 문신으로 새긴 채 등장하고요. 또 풍수사 상덕 역의 최민식 씨, 장의사 영근 역의 유혜진 씨도 악귀를 물리치기 위해 얼굴에 축경을 새기는 장면, 영화 본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뭐 영화를 안 봤더라도 그 김고은 씨 얼굴에 한자를 적은 사진 이것도 화제였죠. 그렇습니다. 이 설정에 대해 한 중국 누리꾼이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중국에서 얼굴에 글을 쓰거나 새기는 행위는 매우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행위다. 한국인들이 얼굴에 모르는 한자를 쓴다는 게 참 우스꽝스럽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멋있는 말이 중국어로 번역되면 우스꽝스러워진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게시글은 조회수가 무려 627만 회를 기록하면서 회자됐습니다. 이런 중국 누리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 국내 영화 관람객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 국내 영화 관람객들은요, 댓글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저건 단순히 한자로 보기보다는 주술 행위로 봐야 한다. 극중 인물들이 자신의 몸을 지키려고 쓴 건데 뭐가 문제냐. 또 영화 설정에 대해 과도한 간섭이다. 이렇게 반박에 나섰어요. 애초에 이 영화 각본을 쓸 때 이걸 검토했겠죠? 그렇습니다. 영화 각본 연출을 맡은 장재현 감독은 앞서 한 인터뷰에서 이 봉길의 문신은 태을 보신경으로 이 잡기로부터 몸을 보호해달라는 경이다라고 하면서요. 영화 사바하 때 야구 선수를 하다가 신병이 와서 무당이 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몸에 그렇게 문신을 새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이런 그 장재현 감독의 설명 또 국내 영화 관광객들의 관람객들의 그 댓글 이걸 보고 중국 누리꾼들은 잠잠해졌나요? 여전히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 영화는 한국인만 보는 거냐 이러면서 날선 반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양국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불거지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세계인들에게 큰 주목을 받다 보니 중국 누리꾼들의 열등감은 날로 커져가는 모양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요. 물론 건전한 비판은 좋지만 한 가지 충고하고 싶은 건 이제부터라도 K 콘텐츠를 몰래 훔쳐보지나 말았으면 한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K 콘텐츠에 대해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존중을 먼저 배우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파묘 이야기. 그러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의 묘지석이 해외를 떠돌다가 그냥 다시 돌아오게 됐다. 그 묘지석이라는 게 무덤 주인이 누구고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그걸 기록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묘지석 또는 묘지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이승에 남은 사람들에게 묘지 주인을 알리기 위해서 세우는 비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묘비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걸 세웠다면 반면에 죽은 자를 향한 마지막 헌사를 담아 매장한 것이 바로 이 묘지입니다. 아, 묘지 안에 함께 묻는군요. 시신과 함께. 그렇습니다. 예. 이걸 돌에 새기면 돌석자를 써서 묘지석 또는 지석이라고도 부르고요. 조선시대 들어서는 백자 같은 자기의 글자를 써서 이 묘지라는 명칭이 더 넓게 통용됐다고 해요. 예, 묘지에 새긴 명문인 묘지명을 쓰는 것은 빼어난 문장가에게 맡길 정도로 신성한 일로 취급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묘지라는 단어가 한자로는 좀 다르게 두 개의 뜻이군요. 하나는 무덤 자체를 묘지라고도 하고 그 무덤 안에 함께 묻은 뭐 자기의 새긴 글씨를 뜻하는 그런 걸 묘지라고 하기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사료가 될 텐데 학술적 가치가 높겠어요? 예, 무덤 주인의 인적 사항이나 사망 시점, 매장 시점을 적은 이 명문과 또 예술적 조형성을 보면요. 당대의 사회상이나 문체, 양식 등을 두루 살필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1971년에 발견된 백제 문영왕릉의 주인과 편년을 밝힐 수 있었던 것도 이 역사적 사실을 소상히 밝히는 묘지석이 출토된 덕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고려시대, 조선시대 묘지 그 5점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다고요? 이 5명의 묘지가 돌아온 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문화재청 산하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이 2017년부터 5년 동안 환수한 묘지가 5점인데요. 이번에는 그 한꺼번에 5점이 돌아왔거든요. 이번엔 어디에서 환수했어요? 예, 민간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입니다. 예, 이 재단은 최근에 그 조선 전기 문신 김사문의 묘지석, 조선 금강부수 이주 묘지, 고려 문신 경휘의 묘지석, 조선 손창만의 묘지 8조각, 조선 태인 허씨의 원통형 철화백자 묘지 등 5점을 환수했고요. 네. 그 실물을 한국일보에 공개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문장들이 적혀 있어요? 예, 제가 한 대목을 들려드릴게요. 조선 중종 때 형조 좌랑을 지낸 김사문의 묘지에는 윤원형, 그러니까 중종식의 외척을 거슬러서 하급 관료로 깊이 묻혔지만 퇴계 이 선생과 깊이 교분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처럼 묘지는 개인의 가족 관계나 과거 급제 사실, 관직 기록뿐 아니라 누구와 깊게 어울렸는지도 기록돼서 인적 관계망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상을 예.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이게 꼭 돌에만 적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세조의 증손자인 이주의 묘지는요, 청아한 백자의 묘지명을 그 수은으로 이루어진 광물로 쓰고 또 여기에 유약을 발라서 구운 형태로 발견이 됐어요. 가로 19cm, 세로 26cm 크기의 묘지 총 176자가 쓰여 있는데요. 이 문장이 불완전한 것을 이제 앞뒤로 보면 다른 묘지가 더 앞뒤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환수가 된 셈이군요. 자, 세 번째 파묘 이야기는 미술 관련인데 뭐 갈색 물감을 만들기 위해서 묘지를 파헤쳤다고요? 예, 앵커님 머미 브라운이라는 색상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글자 그대로 하면 뭐 미라와 갈색 이거죠? 그렇습니다. 미라 갈색? 네, 미라 갈색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흔히 색상 이름을 사물에 빗대서 이름을 붙이잖아요. 네. 뭐 분홍이나 노랑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딸기 우유색, 바나나색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처럼 머미 브라운도 저는 이제 미라를 닮은 갈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갈색이 부패나 분비물을 연상시켜서 기피하던 색이었다고 합니다. 인기 없는 색이었군요. 예, 그런데 17세기 이후 들어서 이 양질의 갈색 물감에 대한 요구가 늘었다고 해요. 풍경화가 유행하면서 화가들이 갈색 물감을 빈번하게 찾기 시작했고요. 예. 19세기에는 휴대용 물감 튜브가 개발되면서 머미 브라운의 이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미라처럼 어두운 색이 아니라 실제 미라를 갈아 넣었다는 겁니다. 아니, 미라를 갈아 넣었다고요? 예, 이 잘 알려진 것처럼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 자의 육신이 부활해서 이 생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리라 믿었고요. 그래서 시신을 방부 처리해 이 미라로 만들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우리처럼 다른 문화권에서는 좀 장래의식이 신비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호기심 때문일까요? 이 16세기 무렵부터 유럽으로 이집트 미라가 유입됐다고 해요. 그래서 한 미술 교육자 송주영 씨에 따르면요, 이 미라가 어떤 미라는 약재가 되고 또 어떤 미라는 공연장에서 구경거리로 해체되고 심지어 화가의 물감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입증된 겁니까? 예, 이게 영국과 이탈리아에 증명하는 논문과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허허. 영국 피츠윌리엄 박물관의 연구원 셀리 우드콕이 15세기부터 19세기 문헌과 또 19세기 영국 물감 제조사 로버슨 앤드 코 기록물을 토대로 논문 보디 컬러 미라의 오용이라는 걸 1996년에 발표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누가 처음으로 미라로 물감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약 300년에 걸쳐 이집트 미라로 안료를 만들고 이를 판매 사용했다는 기록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집트의 유물을 파괴했던 유럽인들의 오만함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렇죠. 유물만 파괴한 게 아니라 무덤을 파헤쳐서 미라를 가져갔다. 그걸로 물감을 만들었다. 참. 바로 그런 그 머미 브라운 그 물감을 사용한 유명 화가의 작품이 있나요? 프랑스 낭만주의 회화 대표 화가인 외젠 들라크루아도 이 머미 브라운색을 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머미 브라운 물감으로 그려진 그림은 명확히 특정된 바가 없고요. 또 이를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예, 이 비용이 많이 드는 분석을 위해서 굳이 작품을 손상할 명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긴 그 쓰여진 물감이 어떤 물감인지를 밝히려면 그림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되지는 않았군요, 아직. 네. 알겠습니다.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의 대기가 좀 탁한 상황입니다. 경기 영서지방 미세먼지 농도가 내일도 일시적으로 높을 수가 있겠는데요. 내일 대부분 지역의 대기는 괜찮아지겠습니다. 그러나 고비사막과 내몽골 부근에 위치한 저기압이 동진하면서 오늘 오후에 이쪽에서 황사가 발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모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맑고 화창한데요.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에 밤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은 말씀드렸다시피 적겠습니다. 5mm 미만의 거의 가랑비 수준으로 아주 가늘게 뿌려지겠고요. 내일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는데 새벽에 중부와 남해안으로 비가 조금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17, 대전, 전주, 대구 20도 등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는 낮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등 5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높겠지만 낮 기온이 서울 11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 찬 공기가 남하에 쌀쌀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로 뚝 떨어져 추워지니까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해안과 강원 산지 대구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이쪽으로 매우 건조합니다. 그 밖에 경상권도 건조해지고 있는 추세고요. 게다가 오늘은 동풍이,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내일 강원 산지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부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4.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네, 도로 위로는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는 모두 29km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남사 진위에서 남사 부근, 다시 천안에서 천안 휴게소 사이로 정체고요. 청주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남이 분기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이후로는 남청주에서 주감 휴게소 사이와 비룡 분기점 부근, 영남권에서는 경주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도 모두 16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졌는데요. 먼저 호법 분기점에서 모가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진천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이 진천에서 진천터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더 가서는 서청주에서 남이 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 요금소 일대와 더 가서는 화도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고요. 이후 인제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성동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군자교부터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에서도 5차로를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마포대교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총선 D-25입니다. 네,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와 정치권 움직임 정리해보죠. 박준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는 이미 공천받은 사람들이 과거 행적 논란 때문에 공천이 철회되는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정우택 국회 부의장 또 도태우 변호사 공천이 철회됐고 난교 발언의 그 장해찬 후보는 계속 고민 중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이 돈봉투 의혹의 정우택 이 부의장뿐만 아니라 도태우 변호사, 장해찬 후보 모두 논란이 수면 위에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랬죠. 특히 도태우 변호사와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는 각각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과 난교 발언 등에 대해 사과했다는 이유로 공천 유지를 결정했다가
이 계속해서 과거에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오면서 결국 도 변호사에 대해서는 일단 이 공천 철회를 결정을 한 겁니다. 돈봉투 사건을 계속 부인했던 정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 녹취록과 CCTV가 공개되자 이 더 이상 맡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지도부에서 공천 취소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예. 다만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 장 후보는 친윤석열계 후보로 알려져 있고 그렇죠. 이 공천이 확정되자마자 윤 대통령에게 전화가 온 것까지 이 공개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장 후보와 관련된 이 발언, 특히 청년 비하 발언이라든가 우리나라 시민에 대한 비하 발언 이런 등 얘기들이 추가로 나오면서 이 장 후보가 계속 이 사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좀처럼 진화는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뭐 또 대전 서구갑에 공천받은 조수연 후보도 일제 옹호성 발언으로 논란이 계속 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됐던 발언을 보면 조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이 뭐 전형적인 식민 사관인데요. 아이고. 이종찬 광복회장을 그래서 찾아서 어제 절을 하면서 사죄를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 더 숙고해 보자 이런 입장이고요. 장 후보의 경우에는 고구마 줄기처럼 과거에 했던 막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런 지적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장 후보가 친윤이라는 점에서 이 머뭇거리고 있을 수도 있지만 도태우 변호사보다 막말 횟수라든가 수위가 결코 적거나 낮지 않기 때문에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다만 이 조 후보의 어떤 일제 옹호성 발언 이 부분은 단건 한 건이기 때문에 좀 면죄부를 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말을 했던 후보들 과거에 했던 후보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더 제기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 나왔다고 해서 바로 공천 철회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앞으로 수습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여권의 큰 악재가 그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한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 호주 대사 임명 이거 아닙니까? 네. 게다가 출국시켰잖아요. 네. 지금 여든 야든 왜 지금 보내느냐 아주 의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이 대통령실의 설명을 들어보면 외교 공백을 막기 위해서 또 이 방산 등 주요 협력을 위해서 이 정도 설명인데 이거 가지고는 왜 이렇게 시급하게 임명을 했는지 또 왜 꼭 이 전 장관이어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선거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보내는 게 정무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요. 정상적이라면 총선 이후에 보냈을 텐데 그만큼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국내에서 남게 되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가 현재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파장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네. 특히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는 인사검증 과정을 보면 인사검증 과정을 직접 법무부가 진행했고 법무부에서 출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인데 예. 출금 사실을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잘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공수처가 법무부의 출금 금지 해제를 반대했는데 이것을 무시했다는 점도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최근 이 전 장관이 이미 결재한 수사 보고서가 브리핑 전에 바뀌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많은 연락이 있었다는 정황들이 확인되면서 수사망이 상당히 좁혀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출금 7개월간 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면서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묶어놨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수사 일정상 충분히 가능한 스케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야당 쪽은 뭐 이른바 런종섭 이런 단어까지 만들어가면서 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을 이번 총선의 최대 쟁점화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이 벌써 비상입니다. 수도권 공동선대위원장인 분당 갑의 안철수 후보, 강서울 후보인 박민식 전 보훈처 장관, 또 마포갑에 나와 있는 이 나경원 후보, 인천 계양을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이 모두 우려를 표시하면서 빠르게 이번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마포가 아니라 동작이죠. 예. 예. 특히 어제 원 장관이 한 이야기가 상당히 주요하게 봐야 될 대목인데 야당에서 이것을 공세하고 있고
여당 지지자 중에서도 조금 걱정하는 분들을 현장에서 꽤 접한다. 예. 그동안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을 비판해 오던 입장에서 조금 이 부분이 걸린다는 지적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선거 전략상 이 정권 심판론을 이재명 심판론 또는 야당 심판론으로 현재 대응하는 상황인데 이 선명성이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고요. 이 원 전 장관이 얘기한 부분을 보면 대통령실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라 상당히 정제한 표현을 쓰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상당히 강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민주당은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를 이승만 이 자유당 시절 때 썼던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이걸로 정했는데요. 이 프레임에 이 사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조사를 압박해서 간섭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도피시키려 한 게 아니냐 이런 프레임이 안성맞춤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대통령실이 민주당과 공수처의 거래다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고 부르면 언제든 들어온다 이런 해명까지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 그 의대 증원 문제인데 초반부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에 좀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런데 네. 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되니까 오히려 이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좀 많아지는 분위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구 전략이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도 있고 한편에서는 여기서 물러서면 더 악재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당시 국정 운영을 잘한다 이렇게 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 요인이 의대 정원, 결단 이 부분이었습니다.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기득권과의 전쟁에 국민들이 이 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당시만 해도 민주당이 의대 증원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지는 못했습니다. 증원은 하되 지역 의대라든가 필수 의료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비판 그리고 2,000명은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로드맵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이 정도의 비판이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뭐 연 400명씩 늘리는 것을 시도했는데 코로나19가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수록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좀 조심을 한 건데요. 그렇지만 의대 파동에 따른 이 의료 공백이 크고 또 길어지면서 이 강대강 대치 국면을 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여론이 예전 같지 않고 좀 나빠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도 다시 하락하는 분위기고요. 민주당도 그래서 공격 채비를 갖추고 다소 강하게 비판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총선까지 20여일 남았는데 타협이 없는 협상이 계속해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그러네요. 민주당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제 민주당도 공천 취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 강북을에서 박용진 의원을 경선에서 이긴 정봉주 전 의원 공천 취소했죠. 네. 그런데 그 공천 취소한 자리에 박용진 의원을 그냥 공천 주는 게 아니라 전략 경선 지역으로 지정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까지 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 먼저 박 의원이 경선 부정 의혹 등으로 이유로 이 신청한 재심을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를 결정하고 차점자인 그 패배자인 박용진 의원에게 그 자리를 주지 않고 전략 경선 지역으로 확정을 지은 겁니다. 예. 지도부는 박용진 의원도 뭐 전략 경선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현재는 보고 있는데 제가 박용진 의원과 통화를 해보니까 박 의원의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새벽에 결정한 것 중에 이 박 의원과 관련된 강북을 이외에도 다른 데도 결정이 됐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서 승리를 거둔 손훈모 후보 경선 부족 문제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예. 그러고는 패배자 김문수 후보를 공천을 한 겁니다. 네. 이것만 봐서는 본인과 본인의 사례와 비교할 때 왜 거기는 차점자를 주고 여기는 안 주느냐? 그렇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이게 첫 번째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강북을 지역구 후보를 다시 뽑는다면 강북을 에 있는 당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전당원 모바일 투표로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좀 그러네요. 예, 이 부분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심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안심번호를 받으려면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간 걸리고 후보
이 등록이 22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어쩔 수 예.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대표를 뽑는데 전당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역시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용진 후보가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참여할 것이냐 이 부분을 물어보니까 현재까지는 하나만 아니냐 얘기하면서 좀 더 숙고해 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논란이 되는 사람이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 뭐 수박 발언 때문에 당원 정지 처분까지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양 전 상임위원은 대표적인 친명 인사인데요. 이 대표적 친명계인 비명계인 이 전해철 의원하고 경선을 해서 이겼어요. 이겼죠. 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에서 공천권을 따낸 겁니다. 양 전 상임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 시절 관련 업체인 KT로부터 룸사롱 향응을 받은 것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2011년 당시에 국정감사 기간에 민주당 의원과 같이 강남에서 접대를 받은 거고요. 이건 확인이 된 겁니다.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예. 당시 KT 현안이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나오기 바로 직전 일이었습니다. 또 더 논란이 된 게 바로 이건데 언론연대 사무총장 시절인 2008년 5월에 모 언론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량품이라고 비유한 칼럼이 공개가 또 됐습니다. 맞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민주당 고문이 상당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지도부에 한 상황이고요.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는 수박 그 자체인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 그러면서 출마 선언을 했고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서 이 비명계를 수박과 바퀴벌레라고 했고 예. 수박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깨트려버리겠다 뭐 이런 말을 해서 당직 자격정지 3개월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천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이 아직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뭐 탈락하는 또 논란이 되는 많은 후보자들이 다 이제 과거 했던 발언들 때문에 설화 때문 아닙니까? 네. 근데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가 유세하는 과정에서 설화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설화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를 빼기가 좀 쉽지 않은데 지난주 9일 지역 유세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를 비난하는 단어죠. 이 발언을 해서 이 상당히 논란이 커졌고 그리고 사과를 했죠. 또. 사과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13일에는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후보와 당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당 지도부는 그날 그 출마자들에게 선거운동 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언행을 주의해달라.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공천 취소를 포함해서 긴급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예. 그 다음 날 14일에 열심히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 거나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해서 투표하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처럼 이제 비춰진 부분들이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뭐 이 대표가 대중연설을 하는 것을 보면 대중연설을 상당히 즐기는 편인데다가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서 즉석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 없이요. 그렇지만 이제 지지자들이 주로 많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연설을 하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는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발언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그렇죠. 있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설화 한 번으로 선거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대중연설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네. 자, 이제 위성정당 쪽으로 가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쪽으로 국민의힘 비례의원 8명이 제명당에서 옮겨가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기호표에서 앞번호를 받으려는 전략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의원 꿔주기를 한 건데요. 예.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수억에 달하는데 이렇게 되면 선거 비용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기호입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4번을 받기 원합니다. 예. 왜냐하면 비례정당 투표용지는 1번과 2번 가는 아예 없습니다. 3번부터 시작을 해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비례 후보를 안 내니까요. 그렇죠. 그 예전 4년 전에도 같이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3번부터 시작을 하는데 맨 위는 민주당 지지층은 맨 위가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불어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국민의 미래를 찍기 위해서는 두 번째 칸에 링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4번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투표용지와 기표용지가 같으려면 민주당은 3번. 국민의힘은 4번을 갖는 게 유리한데 그래서 민주당이 먼저 8명을 보낼 예정이기 때문에 8명은 이제 국민의힘이요. 정의당이 6명이니까 6명보다 많아야 하니까. 그렇죠. 7명 하기에는 좀 불안한 거예요. 예. 그 8명을 일단 보낼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8명보다 많은 9명 이상을 보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출마했거나 낙마한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아이고. 9명을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이건 지금 시민단체 쪽 파견 4명이 있는데 2명은 뭐 종북 반미 논란으로 사퇴했고 이미. 예. 근데 이제 임태훈 전 군 인권센터장이 부적격하다라고 판정했는데 여기에 시민단체 쪽이 반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의 이 심사위원들이 모두 다 사퇴를 하는 등 이 반발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과연 보이콧을 할 것이냐, 깨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단체에게 4석을 주기로 했고요. 예. 새진보연합의 3석, 진보당의 3석 이렇게 나눠주기로 했고 나머지는 이제 민주당이 추천해서 그렇죠. 가져가는 건데요. 각자 처음에는 일단은 각자 독립적으로 추천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검증한다는 것을 합의문 맨 마지막에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이 논란이 생길 것을 대비한 조항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임태훈 전 소장이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반발을 하고 또 그 심사위원들도 모두 사퇴하면서 이게 잘못하면 시민사회 쪽에서 보이콧을 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런다 하더라도 더불어시민연합은 깨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깨지기 위해서는 다른 진보당도 같이 나가야 되는데 진보당과 민주당은 이미 상당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가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특히 민주당 현역이 있는 울산 북구 공천을 진보당 후보가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진보당 입장에서는 많게는 지역 한 개, 또 비례 3석 모두 4석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과연 나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와 함께 영양제 관련 얘기 듣고 있죠. 연결합니다. 정희원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지난주에 관절 영화제 얘기했는데 관절 관련해서 그 뼈주사나 연골주사 만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주사들이 관절염 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까? 네. 지난주에 말씀 시간 관계상 못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예. 현재 이게 임상적으로 무릎 관절염에 몇 가지 주사 치료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연골 주사라고 하는 거는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주사인데 이게 윤활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DNA나 이런 DNA 또 가공 물질을 넣거나 또는 뭐 프롤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세포 수준에서는 효과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소규모 임상 연구들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통증이 좀 줄어들고 한 주사를 맞고 나면 단기간에 걸쳐서 염증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개선돼서 좀 더 잘 걸으실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안타깝게도 이런 주사가 근본적으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거나 또는 되돌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임상 환경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너무 아프시면 일단 맞으시는 거는 좋지만 너무 이 주사에 또 의존하시는 것은 또 안 좋고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를 맞으시면은 장기적으로 맞으면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은 너무 자주 맞지는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 완치가 가능해요? 네. 무릎 관절염은 관절이라는 것이 실은 소모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고혈압이나 당뇨도 우리가 완치보다는 잘 관리를 하는 것을 주로 치료의 초점으로 삼습니다. 이와 비슷한데요. 무릎 관절염이 생겼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첫 번째로 기능 저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걷는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또 주변에 근육이 약화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삶의 질이 나빠지는 게 문제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관절 주변 근육을 잘 관리하고 또 스트레칭을 하고 통증 조절 잘 하고 염증이 생겨서 너무 아프면은 그때는 일시적으로 약 먹고 이렇게 남은 관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관절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오늘 알아볼 영양제는 뇌 영양제인데 뇌 영양제 뭐 치매 예방을 위해들 다들 복용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치매가 또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 병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현재 약으로 예방되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고령화 추세와 함께 이 뇌 영양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저희가 처방하는 전문 의약품도 있고 또 약국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그냥 사실 수 있는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저도 진료 시간에 굉장히 많은 문의를 받습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뇌영양제? 네, 우선 종류를 먼저 쭉 말씀드리고 각각의 특성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드시는 것 중에는 은행잎 추출물 징코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오메가3, 또 포스파티딜세린, 레시틴, 포스파티딜콜린, 시티콜린 이런 것들도 있고 정말 이름 다양하죠. 예. 그리고 처방하는 것 중에서는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또 콜린 알포서레이트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예. 먼저 이제 종류별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은행잎 추출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뇌의 기억과 관련되는 아세틸콜린 신호를 약간 올려주는 효과, 그리고 혈관 확장을 촉진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효과, 그리고 약간 항혈소판 효과, 피를 물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믿고 있는데요. 예. 소규모 임상 연구에서는 하루에 우리가 보통 먹는 양보다 좀 많은 양인데 240mg을 하루 한 번 섭취했을 때 인지기능 저하를 조금 개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가 있긴 한데요. 2009년에 코크란이라고 해서 저희 임상의사들이 보는 어떤 증거 중에서 가장 좀 확고한 증거를 생성하는 연구 집단이 있습니다. 예. 이 코크란 리뷰에서는 안타깝게도 보통 이제 일반인 또는 정상 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서 치매 예방을 한다거나 또는 치매가 있는 분들에서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확고하게 늘려주는 효과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은행잎 추출물은 예를 들어서 혈관이 굉장히 안 좋으시거나 또 그래서 피 다른 물키는 약이나 항산소판 드시기는 어려우면서 영양제를 결국에는 쓰셔야 되는 경도인지 장애 이런 분들한테서는 처방이 좀 되고 있는 편인데요. 예. 어쨌든 효과 자체가 확실하지는 않다는 거고요. 네. 근데 오메가3는 우리 또 콜레스테롤 약으로도 많이 드시는데요. 또 선전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생선 이런 것들 섭취도 하시죠. 근데 그렇죠. 오메가3는 굉장히 상충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혈관계통의 질환이나 또는 혈관 노화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이 역시 정상인 또는 인지기능이 떨어진 분들에서 인지기능 낮추는 인지기능 개선을 시키는 효과는 사실 미미한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현재 연구들을 종합하면 이제 그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지혈증 조절이 잘 안 되시거나 혈관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이것 때문에 인지기능이 안 좋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차피 오메가3를 드시면은 기본적으로 항염 이런 효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말리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이것을 드셔서 정말 머리가 좋아지는 효과까지는 보시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과시는 하시지 마십시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부작용이 별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요. 그냥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칼로리로도 보충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많이 드시는 것 중에 포스파티딜세린 정말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한테 실제로 가지고 오셔서 이걸 먹어도 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고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인데요. 포스파티딜세린은 이제 뇌에 있는 세포막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보충해서 이게 세포에 들어간다고 하면 세포막이 좀 안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이 특정 성분이 이제 치매 효과까지 가려고 하면은 결국 임상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인지기능 효과가 입증이 돼야 되고 또 뇌 영상에서도 효과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입증이 안 됐군요. 네, 이런 것은 입증이 되어 있지가 않고요. 조금 이 뒤에 같이 말씀드릴 레시틴, 포스파티딜콜린, 시티콜린 이것들은 우리 기억을 관장하는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해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 아세틸콜린의 뇌 내의 용량, 뇌 내의 농도를 좀 올려주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영양제의 특성이 이제 명확히 드러나는 건데요. 자, 만약에 아세틸콜린을 실제로 우리가 먹어서 온 몸과 뇌의 농도를 올릴 수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이제 머리는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세틸콜린이 기본적으로 어떤 신호기 때문에 이게 뱃속에도 있고 방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많아지면 배가 아픕니다. 그리고 소변이 조금만 차도 소변이 마렵습니다. 이건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배 아프시면은 내과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소화제가 아세틸콜린을 차단하는 항콜린 소화제고요. 또 소변이 자주 마려우셔서 오시는 이제 과민성 방광염 있으신 분들도 결국에는 항콜린, 아세틸콜린 신호 차단하는 약을 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작용을 통해서 머리를 좋게 만드는 건데요. 그러네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실 게 실제 전문 치매 약물이라고 해서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드시는 약물은
정말 유의미하게 아세틸콜린 농도를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 뇌 영양제 쭉 설명해 주신 거 보면 뭐 별 네. 효과는 입증된 바가 없고 부작용도 네. 있을 수 있다 이런 건데 네네. 뇌 건강을 위해 좋은 생활 습관 짧게 한 말씀만 주시면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뇌 영양제를 과신하시기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에 뇌 노화 속도는 몸 노화 속도와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저속 노화 생활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결론적으로는 뭐 소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충분한 신체 활동하시고 알겠습니다. 운동 그리고 네. 잠 잘 주무시고 적게 먹고 잠 잘 자고 운동 많이 네. 해라. 여기까지 그리고 들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희원 교수였습니다. 네, 1부 마치고 1시에 오죠.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소아진료, 분만, 중증 응급수술과 같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